그분의 손이 컸습니다. 제 허리를 감싸는 순간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이 제 맨살을 쓸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제 남편의 형이십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42살의 남자. 그런데 저는 지금 그분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본가 2층 방, 촛불이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제 귀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낮고 굵은 목소리가 제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분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땀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와 흙과 남자의 냄새.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야생의 냄새였습니다. 키스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세상이 흐릿해졌습니다. 촛불도 눈도 시간도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남은 건 오직 감각뿐이었습니다. 뜨거운 입술, 거친 숨소리, 떨리는 손끝,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목소리. 서아야, 서아야.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던 그 이름이 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새 창밖은 새하였습니다. 눈이 그치고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이불 속 우리는 숨소리만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황혼연애사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32살의 평범한 재수 씨가 어쩌다 시댁 형님과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아입니다. 올해 32살이고요.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강민호 씨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집에서 일을 합니다. 영어 문서를 한국어로 옮기는 일이죠.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처음엔 사랑했고 지금은 익숙했습니다.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우리는 배달 온 중국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아야, 나 다음 달부터 중국 가야 할 것 같아. 중국이요? 응, 베이징 지사로 파견 나가래. 6개월 동안. 6개월이나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 명령이라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남편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이 나 보였습니다. 새로운 기회라는 듯이요. 그럼 저는요? 혼자 있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탕수육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부모님이 시골 요양원 가시잖아. 본가 비는데 누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관리요? 응, 형님이 지금 본가에서 리모델링 작업하고 계시거든. 혼자 계시니까 좀 불편하실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서아, 내가 본가 가서 좀 있어줄 수 있을까? 형님 식사도 챙겨드리고 집도 관리하고. 어차피 번역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중국 가고 저보고 시댁 가서 형님 시중 들라고요? 싫어요. 전 우리 집에서 지낼래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아야, 형님이 우리 많이 챙겨주셨잖아. 결혼할 때도 도와주시고, 이번에 좀 도와드리자. 나도 마음 편하게 일하고 싶어. 그리고 솔직히 넌 요즘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해 보여. 환경 좀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울하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나요? 맞았습니다. 저는 요즘 우울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봤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스킨십은 더 줄었습니다.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걸 남편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징징거리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본가 가 있을게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형님한테 잘 보여. 형님 좋은 분이야.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일주일 후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시댁 본가로 향했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본가는 한옥을 리모델링한 2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낙엽 밟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전기톱 소리였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봤습니다. 아주버님이 나무를 자르고 계셨습니다. 민소매 작업복을 입고 계셨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키가 크셨습니다. 한 186cm는 되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넓었고 팔뚝이 굵었습니다. 톱을 쥔 손에는 핏줄이 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시댁 행사 때 몇 번 뵀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톱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톱밥이 날리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 재수 씨. 어서 오세요.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동굴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베이스 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제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장갑을 벗으며 다가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시니 땀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아니라 나무와 흙이 섞인 건강한 냄새였습니다. 민호한테 들었어요. 당분간 여기 계신다고. 네. 남편이 중국 가는 동안 아주버님 식사 챙겨드리고 집도 관리하려고요. 아주버님이 미안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불편하실 텐데. 아니에요. 저도 환경 바꾸고 싶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짐 푸세요.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아주버님이 제 여행 가방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무거운 가방을 한 손으로 가볍게 드시는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남편은 저 가방 끌고 가기도 힘들어 했는데 말이죠. 본가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안방, 그리고 아주버님의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2층에는 아주버님 방과 제가 쓸 게스트룸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집이었지만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저. 첫날 밤은 어색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저도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주버님은 아침 7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일어나면 이미 커피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목도 챙겨주시는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하면 아주버님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아침을 먹고 아주버님은 작업실로 가셨습니다. 저는 2층 제 방에서 번역 일을 했습니다. 조용한 오전이었습니다. 점심은 각자 먹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라면을 끓이거나 남은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아주버님도 작업실에서 빵이나 과일로 때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작업실에서 망치 소리, 톱 소리, 드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버님은 본가 곳곳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낡은 문틀, 삐걱거리는 마루, 새는 수도꼭지. 혼자서 다 하고 계셨습니다. 저녁은 제가 차렸습니다. 처음엔 간단히 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런데 아주버님이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였습니다. 맛있어요, 재수 씨. 정말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음 날 더 정성껏 차렸습니다. 거실 천장 전구가 나갔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져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버님이 작업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왜 그래요? 전구가 나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전구 수명이 다 됐나 봐요. 바꿔야겠네요.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아주버님이 작업실에서 사다리와 새 전구를 가져오셨습니다. 사다리를 펼치고 올라가시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사다리를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고마워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전구를 갈고 내려오셨습니다. 됐어요. 내려오는 길에 아주버님의 손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 제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아주버님이 사과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그냥 어깨를 스친 것뿐인데.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새 전구가 켜졌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아주버님과 저는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 네, 요즘 외롭진 않으세요? 외롭다는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남편과 통화는 이틀에 한 번 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잘 지내? 응. 형님은? 잘 계셔. 끝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요. 이혼하고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아주버님도 외로우셨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큰 집에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그럼 같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저녁 먹고 나서 거실에서 TV라도 같이 봐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주버님이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죠. 고마워요, 재수 씨. 그날 밤부터 저희는 저녁 후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아주버님은 소파 한쪽에, 저는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거리는 1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TV에서 웃긴 장면이 나오면 같이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왠지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처음엔 소파 양끝이었는데 어느새 가운데쯤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둘 다 그걸 원했던 걸까요? 어느 날 밤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슬픈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이 죽는 장면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아주버님이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받아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수 씨 감성적이시네요. 아주버님이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원래 눈물이 많아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손이 소파 위에서 스쳤습니다. 둘 다 깜짝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방으로 올라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크고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 손. 남편의 손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손은 부드럽고 하였습니다. 키보드만 치는 손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망치를 쥐고 톱을 쥐고 드릴을 쥐던 손. 그 손에 제가 잡히면 어떤 느낌일까?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이 되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나왔습니다. 아주버님은 보일러를 점검하고 창문 틈을 막아주셨습니다. 재수 씨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남편은 제가 감기 걸려도 알지 못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1층 작업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저는 작업실로 내려갔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문을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을 감싸 쥐고 계셨는데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렀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달려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베었어요. 아주버님이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피가 많이 났습니다. 괜찮긴요. 1층 의료실로 가요. 제가 아주버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힘이 세셔서 제가 끌어도 안 움직이실 수 있었지만 순순히 따라오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히고 저는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손 좀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손을 펼치셨습니다. 손바닥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톱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소독약을 적신솜으로 닦았습니다. 아프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고 거즈를 댔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손은 컸습니다. 제 손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여기저기 박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습니다. 손목도 굵었습니다. 이런 손에 잡히면 또 이상한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재수 씨, 아주버님이 불렀습니다. 네, 제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아주버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가 없었으면 혼자 끙끙 앓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거죠? 붕대를 묶는 제 손을 아주버님이 가만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뜨거웠습니다. 다 했어요. 제가 황급히 손을 걷었습니다. 오늘은 작업 그만하세요. 손 다치셨으니까. 알겠어요. 아주버님이 웃으셨습니다. 오늘은 재수 씨 말 듣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주버님은 한 손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가 반찬을 집어 아주버님 그릇에 덜어드렸습니다. 드세요. 아주버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으신 것 같았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주버님이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재수 씨 덕분에 잘 아물고 있어요. 제가 붕대를 갈아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또 아주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감았던 붕대를 풀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잘 아물고 있었습니다. 새 거즈를 대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덜 떨렸습니다. 아주버님의 손에 조금 익숙해진 걸까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를 자주 쳐다보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 거실에서 책을 읽을 때, 마당에 빨래를 넣을 때 아주버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아주버님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마치 들킨 것처럼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버님이 작업하실 때 저는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시는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뒤에서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하시며 다가오셨습니다. 좁은 주방에 우리 둘이 서니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죄송해요. 우리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아주버님은 헹구셨습니다. 팔이 자꾸 스쳤습니다. 제 맨팔에 아주버님의 팔뚝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흘렀습니다. 재수 씨, 네. 민호 걔 연락 자주 해요? 아주버님이 물으셨습니다. 아, 이틀에 한 번 정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놈 참. 아내 혼자 두고 뭐 하는 건지. 아주버님이 투덜거리셨습니다. 괜찮아요. 일 바쁜 거 아니까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 생각은 요즘 잘 안 났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많았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에 대한 생각이요.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하진 않았나요? 아주버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왜요? 그냥 재수 씨가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요.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닌가 걱정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버님이 제 표정을 그렇게 세심하게 보고 계셨다니. 정말 아니에요. 아주버님은 잘해주세요.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오히려 뭐요? 아주버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는데 수건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먼저 닦고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아주버님의 손길이 묻은 수건으로 제 손을 닦았습니다. 왠지 모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손, 그분의 눈빛.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설렘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혼자 중얼거렸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에 달만 밝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유부녀였고 아주버님은 남편의 형이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거리를 두기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부러 제 방에만 있었습니다. 아침도 간단히 먹고 올라갔습니다. 점심도 제 방에서 해결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 씨, 저녁 안 드세요? 아주버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일 좀 많아서요. 나중에 먹을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은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냥 아주버님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멈춰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부엌에 도시락 놔둘게요. 꼭 드세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거죠?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그냥 거리를 두는 건데.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버님이 제 목도 내려주셨을 텐데 마시러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도 포기하신 걸까요?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밤 9시쯤 되었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버님이 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가시는 걸까?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주버님이 차를 타고 나가셨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10시, 11시. 아주버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비에 흠뻑 젖어 계셨습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었나 봅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아주버님. 걱정이 되어 저는 방문을 확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주버님,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비도 맞고. 재수 씨. 아주버님이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주무시지 그래요. 아주버님이 신발을 벗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건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서 닦으세요. 감기 걸려요. 고마워요. 아주버님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셨습니다.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드라이브 좀 했어요. 드라이브를요? 이 밤에? 네. 재수 씨가 피하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 생각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져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제 때문에 밤늦게 밖을 헤맨 거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가 미안하죠. 재수 씨한테 불편한 기운을 준 것 같아서 앞으로 조심할게요. 아니에요. 아주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네.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재수 씨한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걸까요? 재수 씨도 혹시 저를 그렇게 보는 건 아니겠죠?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겁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주버님, 네. 우린 가족이잖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가족이죠. 아주버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미안해요. 이상한 질문했네요. 제가 요즘 좀